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무려 20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환자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어요. 새벽 3시쯤에는 심정지 환자가 들어와서 1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오전에는 교통사고 환자 5명이 동시에 실려왔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죠.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목은 뻣뻣하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간호사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들긴 하지만 그날은 정말 한계였습니다. 버스에서도 서서 왔어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앉으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죠. 정말 로봇처럼 집까지 걸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평소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눈을 뜨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 있더라고요. 입술도 바짝 말라있고 눈가는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싶을 정도로요. 아버지가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암이래. 그 한마디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정말 건강하신 편이셨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많이 안 마시셨어요.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정말? 확실해? 응.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폐암 3기래. 3기라니. 저도 간호사라서 알았어요.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거요. 남편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갔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시대? 엄마가 지금 완전히 넋이 나가셨어. 병원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 시어머니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인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으니까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술은 언제 해? 다음 주부터 입원해서 검사도 받고 그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야.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대. 정말 큰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프시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일 힘드실 텐데.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은혜야, 너 간호사잖아. 응, 왜? 우리 아버지 좀 돌봐줄 수 있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한테 간병을 하라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아니, 너는 전문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병원 일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하잖아.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지금 20시간 근무하고 온 상태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또 간병을 하라는 거예요? 여보, 나 지금 20시간 근무하고 온 거 알잖아? 정신이 있어? 알지. 근데 급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너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익숙하다고?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것과 집에서 간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야.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왜 화내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간병인 쓰면 되잖아? 요즘 전문 간병인들 정말 잘해줘. 그 순간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가.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남편이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도 나한테 맡기는 건 아니지? 왜 안 돼? 너는 간호사잖아. 간호사라고 다 같은 간호사야? 나는 중환자실 간호사고 간병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정말 답답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완전한 오해였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과 집에서 24시간 간병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돌보든가? 제가 화내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지. 내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내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나도 돈 벌어. 내 월급도 생활비에 보태지는 거 아니야? 진짜 화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 일은 언제나 부차적인 취급을 받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저보다 50만 원 많다고 해서 제 일을 우습게 보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우선이잖아. 가족이 우선이면 당신도 희생해야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럼 남편은 운전할 수 있으니까 택시기사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남편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가족보다 일이 중요하냐? 시아버지가 암인데 외면하려고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가족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저는 가족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제 건강과 제 일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남편이네 가족만 중요한 거였어요. 당신네 가족이지 내 가족이야? 뭐라고? 결혼하면 한 가족 아니야? 한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가족이야? 결혼했다고 내가 무료 간병인이 되는 거야? 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20시간 근무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진 것 같았어요. 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나는 당신 가정부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야. 그때 남편이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정말 온순한 편인데 그날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가 암인데 돈 타령이나 하고. 돈 타령? 내가 언제 돈 타령했어? 간병인 쓰자는 게 돈 타령이야? 그럼 뭐야?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와야지. 그런데 나만 도와야 해? 당신은 뭘 도와?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자기는 돈 벌어온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간호사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리냐고 하실 거야. 우리 엄마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남편은 항상 이랬어요. 저와 의견이 다를 때면 꼭 시어머니를 끌어들였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보라는 식으로요. 그럼 어머님이 나를 고용하시든지. 간병비 주시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가족이면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네 가족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료 의료진이 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4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불만이 그 순간 터져나왔어요.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피로는 고르지 않았어요.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남편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 갑자기 왜 이혼 얘기가 나와? 갑자기가 아니야. 4년간 참아온 거야. 나는 당신 가족의 노예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 이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더 확실해진 거지. 결국 나는 이 집안에서 도구일 뿐이야.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때로는 사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4년간 참아온 모든 일들이 그 순간 폭발한 거였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강경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내 청약으로 된 거야. 반반은 말이 안 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청약은 남편 명의였지만 계약금 2천만 원은 제가 다 냈거든요. 남편은 그때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는 아예 못 샀을 거예요. 계약금은 내가 다 냈잖아. 4년간 대출이자도 내가 반 이상 냈고. 그래도 청약은 내 거잖아. 청약 없으면 당첨도 안 됐어. 법리적으로는 제가 유리했어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거든요. 계약금과 대출금 상환 내역도 다 증명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얘기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정신이 나갔니? 그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평소에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하셨죠. 어머님, 법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법이고 뭐고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그 집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없었으면 계약금도 없어서 계약도 못했을 거예요? 이 꽃뱀 같은 년아,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구나. 꽃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꽃집을 하시다가 건물주분과 재혼하신 걸 비꼬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꽃뱀이라고 하다니.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아, 유전이구나.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욕먹는 건 참겠는데 어머니까지 욕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서 계속 압박했어요. 계약금의 2배만 주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4년간 함께 살면서 대출금도 갚았는데 계약금의 2배만 받고 나가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납입 증명서도 있고 대출금 상환 내역도 다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변호사 말을 듣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반반은 너무 많다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60대 4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 청약이 내 거니까. 40도 많아. 계약금만 생각하면 30도 아까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할 때는 함께 꾸며나갈 우리 집이었는데 이혼할 때는 청약자 우선이라니. 그동안 제가 그 집을 위해 쏟은 노력과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나 봐요. 결국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였어요. 재산 분할 다음으로 큰 문제는 위자료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위자료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모독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4년간 남편의 무관심과 가사노동 방치, 그리고 시댁의 부당한 요구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너한테 왜 위자료를 줘야 해? 서로 힘들게 산 거잖아. 4년간 당신 뒤치다꺼리한 내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야? 뒤치다꺼리라니. 내가 언제 집안일 안 했어? 정말 뻔뻔했어요. 남편이 집안일 한 걸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먹은 그릇도 제가 치웠고 빨래도 제가 했어요. 남편은 일하고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봤죠. 먹은 그릇도 안 치우는 당신이? 내가 야근하고 들어가면 집은 쑥대밭이었어? 그런 게 불만이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수백 번 말했어? 당신이 안 들은 거지?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매번 아 깜빡했네 하면서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또 그 말을 했어요. 꽃뱀 같은 짓 하지 마. 엄마 말이 맞네.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꽃뱀이라는 말을 또 듣다니. 꽃뱀? 진짜 기가 차다. 우리 어머니가 꽃집해서 건물주랑 결혼한 게 왜 꽃뱀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나랑 결혼해서 손해본 게 뭐가 있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따지고 보면 손해본 건 저였거든요. 집안일은 다 혼자 했고 생활비도 반반 냈어요. 시댁 일까지 도맡아 했고요. 남편이 손해본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야? 왜 제가 줘야 해요? 돈 없어. 줄 돈도 없고 너한테 줄 돈은 더 없어. 돈이 없긴요? 차도 있고 적금도 있잖아요? 차는 회사 다니려면 필요하고 적금은 생활비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도 차가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거든요. 이혼하면 저 혼자 살아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설명해 주셨어요. 혼인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구차하게 굴지 말자. 너도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 번에 터진 거였어요. 각자 사정은 다 있지. 근데 그런 거 다 이해해주면 법은 왜 있고 우리가 법원은 왜 왔다 갔다 하겠어? 결국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제가 돈만 밝힌다고 했지만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거였어요. 4년간 참고 살았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죠.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남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서 원룸을 얻었는데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남편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독립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존할래?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 그때서야 남편이 현실을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가 무조건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담이 되니까 내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어디 있어? 집도 반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왜 했어? 벌써 후회되지?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후회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편 빨래며 밥이며 다 해주셔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지민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할 때는 그렇게 강경하더니 막상 혼자 살기 힘드니까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연락하지 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당신이 변할 수 있다면 애초에 이혼까지 안 갔겠지. 이제 그만해.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4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다시 할 수는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연락했어요. 가끔은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가끔은 화를 내면서 저를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 갈 곳이 없어. 은혜야, 받아줘. 마지막에는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못 버는 당신을 내가 왜 다시 만나? 정신 차리고 혼자 잘 살아봐. 그렇게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편의 인생은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엄마가 아니거든요. 몇 달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았다고 해요. 집안일을 전혀 못하니까 정말 힘들었나 봐요.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남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수연이라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어느 날 상당히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선배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댁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집에서 반찬이 자꾸 사라져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어제 만든 반찬이 오늘 보면 반 이상 없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인 민호가 많이 먹는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민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어머니가 오신 날에 알게 됐어요. 수연이 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목격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이네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시니까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나가시더래요. 그것도 여러 개를.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며느리 집 반찬을 몰래 가져가다니. 수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조언을 구한 거였죠. 직접 말씀드려봤어요?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둑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수연이 심정이 이해됐어요. 시어머니에게 직접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며칠 후 수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반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수연이에게 사돈어른이 요리를 잘하니까 제사 음식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연이 친정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 친정어머니를 무료 요리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며느리네 가족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잖아요. 남편분은 뭐라고 해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에요. 그냥 한 번 해드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마마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수연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연이에게 솔직하게 조언해줬어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지금 넘어가면 계속 당하게 돼요. 수연이는 고민하더니 결국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반찬 조금 가져간 걸로 뭘 그렇게 유난이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수연이가 인색하다고 몰아갔어요. 가족끼리 반찬 좀 나눠 먹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수연이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댁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의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다 비슷한 패턴인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수연이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던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반찬 가져가셨어요?
수연이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반찬 조금 가져간 걸로 뭘 그렇게 유난이야? 가족끼리 그런 것도 안 돼?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셨던 거죠. 오히려 수연이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리고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며느리 집 냉장고 못 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이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며느리 집에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예의상 물어보고 하셔야죠.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에게 대드냐? 결국 수연이가 버릇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기 물건을 지키려고 하는 게 버릇없는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이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돈댁이 요리를 잘하니까 제사 음식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수연이 친정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셨대요. 갑자기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셨던 거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연이는 그때 정말 화가 났다더니 자기야 어떻게 당해도 참겠는데 친정어머니까지 귀찮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뭐 내가 못할 말했니? 반찬하는 김에 제사 음식 해서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완전히 뻔뻔하셨던 거예요. 남의 집 며느리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돈이라도 드릴게요. 수연이가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 답변이 또 가관이었어요.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족이면 공짜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논리였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럼 시어머니는 수연이네 가족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연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수연이 결정을 지지했어요.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당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해요?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에요. 한 번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남편이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수연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기대 안 해요. 수연이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죠. 며칠 후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더라고요. 선배님,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수연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서 제사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수연이가 알겠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특별히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린다고 했어요. 수연이는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장치를 했던 거죠. 설사약을 아주 조금 넣은 음료를 드렸어요. 많이 넣은 건 아니고 그냥 배가 좀 아플 정도로만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메뚜기 튀김, 번데기,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준비했대요.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부감을 느끼는 음식들이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음료를 드시고 나서 반찬을 보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벌레를 왜 줘? 시어머니가 완전히 기겁하셨대요. 메뚜기와 번데기를 보시고는 만지지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단백질 보충하시라고요. 기력에 좋다고 하던데요. 수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메뚜기와 번데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왜 살아있어? 신선해야 영양가가 높죠. 소금 뿌리면 더 싱싱해져요. 수연이가 소금을 뿌리자 미꾸라지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공포에 질리셨대요. 이거 좀 해줘. 나 이런 거 못 만져. 하지만 수연이는 모른 척했어요. 어머님이 대학 나오셨는데 이런 것도 못 하시나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 부분까지 잘 몰랐네요.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평소에 수연이를 무시하면서 학력 타령하셨던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급하게 가셨대요. 설사약 때문이었죠. 화장실이 어디야? 급해. 아, 오늘 아파트 전체 화장실 공사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수연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그럼 나는 어떡해? 제일 가까운 공원 화장실로 모셔다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급해서 공원까지 뛰어가셨대요. 수연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에 정장제도 있었는데 일부러 없다고 한 거였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어요.
수연이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참고만 있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였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수연이네 집에 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반찬 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요. 남편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화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그제서야 이해하시더라고요. 수연이는 정말 통쾌한 복수를 한 거였어요.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드린 거였죠. 단지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해드린 것뿐이었어요. 수연이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또 다른 후배인 은지에게서 더욱 심각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은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선배님, 집에서 제 물건들이 자꾸 사라져요. 처음에는 반찬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은지가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액세서리들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없어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반찬도 아니고 귀중품을 가져간다니. 혹시 누구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가끔 집에 오는데 그중에서도 신우이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은지 남편인 성민의 누나가 종종 집에 놀러 온다고 해요. 그런데 누나가 올 때마다 뭔가가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CCTV를 설치했어요. 작은 방에 몰래요. 은지는 정말 치밀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몰래 CCTV를 설치한 거였어요. 며칠 후 은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정말 충격적인 영상이 찍혔어요. 은지가 보여준 CCTV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민의 누나가 새벽에 슬쩍 은지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믿을까요? 은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신우이가 도둑질한다고 말하면 남편이 믿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은지는 성민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성민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영상 증거를 보고는 할 말이 없었대요. 누나가 그럴 리 없어. 오해 아니야?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민의 누나가 은지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은지는 직접 신우이에게 따져보기로 했어요. 다음에 신우이가 왔을 때 정면으로 대결한 거죠. 언니, 제 목걸이 보셨어요? 목걸이. 못 봤는데 왜? 계속 없어져서요. 혹시 빌려가신 건 아니죠? 빌렸다니 뭘. 신우이는 완전히 발끈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니가 지금 하고 계신 그 귀걸이는 뭐예요? 은지가 며칠 전에 없어진 귀걸이를 신우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그런데 왜 제 귀걸이랑 똑같죠? 거기다 왼쪽에 큐빅도 떨어져 있고 연결고리도 똑같이 고장 나 있네요. 은지는 정말 세심했어요. 자기 물건의 특징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우연히 같은 거야. 신우이는 끝까지 잡아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은지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뭐야? 언니가 제 방에서 물건 가져가는 영상이에요. 새벽마다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시더라고요. 증거를 보고도 신우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훔쳤다니, 그냥 빌린 거야. 허락도 안 구하고 빌렸다고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라니까. 그럼 왜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죠? 은지가 반지를 가리키자 신우이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반지 안쪽에 은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어머니마저 딸을 감싸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가족이면 도둑질해도 되나요?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한 거 알지? 한 번만 봐줘.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발 한 번만. 다신 안 그럴게. 신우이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지만 은지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범죄자랑은 대화 안 해요.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세요. 은지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런 가족들과는 더 이상 관계 끊겠다고 선언했죠. 성민도 처음에는 누나를 감싸려고 했지만 영상 증거를 보고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은지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 내가 누나를 제대로 못 봤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지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거든요. 몇 개월 후 들은 소식으로는 신우이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은지는 성민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시댁과 완전히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죠. 저는 은지의 선택을 지지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